봉슈 꼬막사바 안녕하세요. 오늘은 19세기에 미국이나 독일에서 출판된 이 신데렐라 동화책에 삽입되었던 그림 몇 점들을 소개할까 해요. 그리고 제 강의가 너무 좀 단조롭고 재미없고 제 목소리가 좀 뭐라고 그럴까요? 퉁명스럽다고 그러나요? 그런 그 이야기를 해준 분이 있어서 제가 또 동화니까 좀 더 애교스럽게 부드럽게 한번 노력해 볼게요. 그러나 잘 될지는 알 수 없는 거죠. 지난 시간을 좀 볼까요? Quand elle finit son travail, elle s'assoit près du feu et met les pieds dans la cendre encore chaude. elle, 쌍드리옹이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집안을 잡다한 일을 끝마치고 나면 이제 그 불 기운이 있는 그런 화덕이나 뭐 이런 거죠. 가까이에 앉아서 앙꼬고 쇼드, 아직도 온기가 남아있는 그 잿더미에 발을 얹어 놓습니다. Only donne le nom de 쌍드리옹. 사람들은 그녀에게 쌍드리옹이라는 이름을 주었습니다. 별명을 붙여준 거죠. 그래서 이 동화, 그 샤를로 베로의 동화에서는 이 쌍드리옹에 등장하는 그 어떤 인물도 이름으로 나오진 않아요. 반면에 그림 형제의 쌍드리옹에는 뭐 세 자매의 그런 이름이라고 할까요? 아무튼 따로 이렇게 세 명을 구분을 짓고 있죠. 이제 뭐 그런 것도 주의하면서 비교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계속합시다. Sa robe est sale et vieille. 그녀가 걸친 옷은 더럽고 그리고 vieille, 낡았어요. Les deux sœurs sont toujours bien habillées. 그 두 자매들은 이브 자매들이죠. 항상 옷을 잘 갖춰 입었어요. Pourtant 쌍드리옹 est la plus belle.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쌍드리옹이 그 세 자매 중에서 la plus belle, 가장 아름다웠어요. 제가 이 우리말로 풀이하면서 왜 이럴까 하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동화를 다루지만 대상은 어린이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왜 저는 꼭 어린이에게 동화하듯이 이러는 걸까요? 그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이런 그 구태의연함에서 좀 벗어나야 할 텐데요. 뭐 일단 시작한 거니까 또 오늘도 부드럽게 올림말로 해보죠. Un jour, 그러던 어느 날 Le fils du roi fait une fête. 왕의 아들, 즉 왕자가 une fête는 뭐 우리말로 하면은 축제 이런 건데 이제 이 서구 사회의 그런 사회상으로 보면 축제라기보다는 우리말로 하면 잔치겠죠. 잔치를 열었다는데 여기서는 뭐겠어요? 자, 그림을 봅시다. 1867년에 이제 출판되었던 그 동화에 삽입된 귀스타브 도레의 이제 이 그림을 보면 힌트가 나오죠. 즉 이런 귀부인들과 귀족들이 모여서 함께 춤을 추고 음악을 즐기고 이제 뭐 음식도 먹고 하는 그런 무도회죠. 무도회. 그래서 여기서는 무도회를 열었습니다 라고 하는 게 자연스럽지 않을까. 이것은 물론 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제 의견에
뭐 따를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나름대로 내 생각에는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하는 거는 이제 그 앞뒤 문맥으로 봤을 때 저의 그 어떤 제안인 것이지 꼭 이게 맞아 이런 건 아닌 경우가 많으니까 어떤 책을 읽거나 어떤 사건을 접하거나 이제 확인하고 이런 자세가 꼭 필요할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 넘어갑시다. 쌍드리옹. 오늘 네 번째 이야기죠. Un jour, le fils du roi fait une fête. Il invite toutes les grandes dames du pays. Les sœurs de Cendrillon sont invitées aussi. Elles sont très contentes. Avec leurs belles robes et leurs beaux chapeaux, elles se préparent longtemps avant la fête. Cendrillon aide ses sœurs à s'habiller, mais elle est triste. La plus vieille des sœurs dit « Je mettrai ma robe rouge ». La plus jeune des sœurs dit « Moi, je mettrai ma jupe ordinaire, mais aurai mon manteau à fleurs d'or ». 그럼 또 다시 또 살펴봅시다. Un jour, le fils du roi fait une fête. 했었죠. Le prince. Il invite toutes les grandes dames du pays. 이 invite 일군 동사죠. 초대하다. 그 왕자는 초대했습니다. toutes les grandes dames du pais가 이제 목적어죠. 그 왕국에 살고 있는 그 왕국의 grande dame이니까 grand이라는 형용사는 지난번에 그 포브르에 관해서도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형용사의 위치는 명사 뒤에 오지만 이제 자주 쓰이는 일부 형용사는 명사 앞에 쓰이죠. 그리고 이렇게 자주 쓰이는 형용사라 할지라도 이제 명사 뒤에 오거나 명사 앞에 오거나 함으로써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를 설명했는데요. grand은 반드시 달라지진 않지만 이제 또 grand이라는 단어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앞뒤 문맥을 살피면서 해석하는 게 좋겠죠. grand은 자주 쓰이지만 이제 뒤에 오게 되면 un homme grand 원래 그 형용사가 그 명사 뒤에 오게 되면 본래 가장 일본적인 뜻으로 이제 쓸 경우가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키 큰 남자, un homme grand 그러면 키 큰 남자, un grand homme. 자, 여기서는 옴이라는 무성아쉬 앞에 grand이라는 형용사가 와서 대가 연음될 때 뜨로 강해지죠. un grand homme. 그래서 un grand homme은 이렇게 마음이 큰 사람, 정신적으로 큰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위인, 훌륭한 인물, 뭐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죠. un grand homme. 예문을 몇 개 또 함께 봅시다. Comment tu ne connais pas ionesco? Mais c'est un grand écrivain. 여기도 c'est-라는 표현 다음에 이제 모음으로 시작하는 단어나 표현이 오면 반드시 연음을 해야 돼요. 그래서 c'est un grand écrivain 이렇게요. 여기서 꼬멍은 그냥 간투사예요. 뭐? 이런 거죠. Tu ne connais pas ionesco? 너 이오네스코라는 작가를 몰라? C'est un grand écrivain. 아주 훌륭한 작가인데 몰라. 이오네스코는 프랑스 문학을 전공으로 하지 않았다면 모를 경우가 많겠죠. 이오네스코 20세기에 프랑스에 이제 그 훌륭한 희곡들을 남겼죠. 두 번째 예문 봅시다. Aujourd'hui c'est le grand jour pour Alice. 오늘은 알리스에게는 le grand jour 아주 중요한 날이야. Aujourd'hui c'est le grand jour pour Alice. 마지막 예문요.
Pierre est très grand. Il mesure 1m90. 피에르는 매우 키가 커요. 그는 무지개는 뭐 길이가 얼마이다, 키가 얼마이다 이런 할 때 이제 무지개라는 동사를 쓰죠. 1m90. 1m 90이에요. 1m 90이면 아주 큰 사람이죠.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의미로 쓰인다는 거 이해하셨으면 됐고요. 자, 계속 합시다. Les sœurs de Cendrillon sont invitées aussi. 쌍드리옹의 언니들도 자매들도 역시 invité 초대되었어요. Elles sont très contentes. 당연히 매우 만족하겠죠. 되게 이런 이제 젊은 남녀들은 이런 무도회에서 이제 춤을 추고 하면서 서로 어떤 배우자를 찾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리고 또 화려한 그런 모임이기도 하고 매우 기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두 자매의 이렇게 화려한 드레스죠. 이 무도회에 가는데 평상복을 입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두 언니들이 옷 입는 것을 도와주는 이제 그런 그림이죠. Avec le bel robe et le beau chapeau, elle se prépare longtemps avant la fête. 자신들의 레그는 소유 형용사죠. 소유하는 사람들이 예를 들면 두 자매죠. 복수니까 레르를 썼고 벨 호브도 각각 입은 그런 드레스들이니까 이제 레그 벨 호브 아름다운 드레스와 레그 부샤포 아주 멋진 모자들 이런 공식 행사는 아니지만 무도회에 초대받았다거나 이런 공식적인 그런 자리에서는 일반적으로 이제 귀부인들은 이렇게 모자까지 쓰는 게 굉장히 화려한 모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옷과 드레스와 맞춰서 입죠. 그래서 그 아름다운 화려한 옷들과 멋진 모자들과 함께니까 모자들을 이제 갖춰 입고서 Elle se prépare longtemps avant la fête. 무도회 전에 무도회가 이제 열리기 전에 가기 전에 오랫동안 se prépare는 여기서 대명 동사로서 자동사죠. 그래서 꾸미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도 입어보고 저렇게도 입어보고 여러 가지 일련의 그런 동작들을 이제 몸치장하다, 꾸미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무도회에 가기 전부터 오랫동안 공들여서 이제 자신들을 꾸밉니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에스 프레파르는 프레파레라는 원래는 타동사죠. 일반적으로 스 프레파레 하게 돼서 자기 자신을 꾸미다, 치장하다, 외출 준비하다 이런 뜻으로 쓰이죠. 쌍드리옹 에드 세스가 사비에 메 엘레트리스트. 에데는 돕다죠.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스 직접 목적포 다음에 이제 사비에를 해서 목적어가 무엇 하도록 돕다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쌍드리옹은 두 자매들이 두 언니들이 사비에 옷을 갖춰 입는 것을 드레스 입고 모자 쓰고 하니까 돕습니다. 메 엘레트리스트. 그러나 초대받지 못하고 혼자 집을 지켜야 되고 초라하고 이런 모습에 슬펐겠죠. 엘레트리스트. 아비에는 여기서는 무성 아슈죠. 아슈미에. 그래서
아쉬는 모음 취급을 할 뿐 소리는 나진 않죠. 그래서 읽을 때 아비에. 그래서 아비에는 누구누구의 옷을 입혀주다라는 타동사예요. 그래서 le père habille sa fille avant de l'emmener à l'école. 아버지는 자신의 딸을 옷을 입힙니다. 어디에 가기 전에 avant de 다음에 동사 원형이죠. 딸을 학교에 데려가기 전에 옷을 입혀주다. 뭐 머리도 이렇게 해주고 그렇게 하죠. 그래서 사비의 동사는 그 일군 동사지만 대명사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사비에 슈마비, 뚜따비, 일사비, 엘사비, 누누자비용, 부부자비에, 일사비, 엘사비. La plus vieille des sœurs, dit. 그러니까 지금 의부 자매가 2명이잖아요. 그 2명의 자녀 중에서 자매 중에서 vieille 가장 나이가 많은 그 자매가 말을 했죠. 그러니까 언니죠. 큰 언니. 이제 딸 셋 중에서 그 의부 자매가 쌍드리형보다 저는 나이 그 많은 걸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건 정확하지는 않아요. La plus vieille des sœurs. 그 가장 그러니까 언니 큰 언니격인 그 자매가 이야기를 하죠. Je mettrai ma robe rouge. 나는 붉은색 rouge는 빨간색이죠. 빨간색 드레스를 metre는 이제 메트로 동사의 미래형인데요. 여기서 그 La plus vieille는 이게 지금 500에서 1000단어의 그 단어 그로 수로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La plus vieille라는 표현을 썼지만 우리가 또 다른 표현을 쓴다면 La plus âgée des sœurs 가장 나이 많은 혹은 La sœur aînée 나보다 더 나이 많고 나보다 먼저 태어난 사람을 에네로 표현을 하죠. 죄송해요. La plus vieille des sœurs 혹은 La plus âgée des sœurs 혹은 그냥 La sœur aînée 이런 식으로 대치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aîné라는 표현은 주로 이제 좀 형식을 갖춘 그런 교양 있는 교양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런 표현이죠. 마세거 에네 내 언니 동생은 마세거 까데트 여성이니까 까데트죠. 그리고 마세거 에네는 이제 조금 연세 드신 어르신이나 조금 갖춘 형식적인 그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쓰는 표현이라면 일상적으로 쓰는 표현은 강드세르라는 표현도 많이 쓰죠. 강드세르 동생 뿌티트세르 그래서 une grande sœur, une petite sœur 그리고 아들 그러면 내 큰아들 mon fils aîné 이제 소개할 때 내 큰아들이야 c'est mon fils aîné 그리고 큰딸이면 ma fille aînée 그래서 내 그 막내딸이야 그럼 ma fille cadette 이런 식으로 이제 써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메트레는 메트르의 단순 미래라는 거 여러분이 이제 시제를 현재형 메트르를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래서 단순 미래를 할 때도 현재형 한번 읽어보고 메트르도 이렇게 하게 되면 기억이 되살아나서 좋겠죠. 자, 그 다음 봅시다. La plus jeune des sœurs dit 그러자 그 자매 중에 가장 jeune 어린 그 막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이제 혹은 두 자매 중에 더 어린 sœur 자매가
말하죠. 뭐라고 말해요. 라플리비에이나 라플리제누로 보면 쌍드리옹이 딸 셋 중에 중간에 위치한 둘째 딸 그런 개념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여기서는 뭐 저는 조금 전에도 이야기를 했듯이 두 언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것도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네요. 제가 왜 그런 생각을 전부터 가지고 있었는지. 그래서 이제 두 자매 중에 어린 자매가 이야기를 하죠. Moi, je mettrai ma jupe ordinaire. 코브는 이제 드레스인 반면에 줍은 허리부터 이렇게 절개돼서 따로 입는 치마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치마. 그래서 나는 ordinaire. 일상적으로 입는, 그러니까 드레스나 이런 특별한 게 아닌 그냥 일상적인 그런 치마를 입을 거야. 옷을 입다 그럴 때 mettre 동사를 쓰죠. Mais aurais mon manteau à fleurs d'or. 그러나 aurais는 이제 주어가 주기 때문에 통일 주어라 생략을 했어요. 그래서 j'aurais mon manteau à fleurs d'or. 여기서는 mettre 대신에 이제 동사를 바꿨죠. Je mettrai mon manteau à fleurs d'or라고 해도 되지만 이제 바꿔서 아부아르로 올해는 아부아르의 단순 미래형이잖아요. 그래서 나는 치마는 일상적인 그런 평범한 치마를 입겠지만 망토 위에 걸치는 외투는 아플레그도 이제 특별한 망토죠. 그래서 이 아는 굉장히 전치사하는 용법이 많은데요. 이 용법 여기에 쓰인 아는 망토는 망토인데 특징 어떤 무늬 같은 걸 말할 때 아플레그도죠. 그러니까 제가 이 그림을 인터넷에서 봤거든요. 온복다운 모네 아플레 제가 혹시 저작권에 걸릴지 몰라서 여기다 표기를 하긴 했는데 어떤 한 남자인데 상당히 멋있는 독특한 모자를 썼죠. 꽃무늬가 있는 보네. 보네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비니 정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꽃무늬가 있는 비니를 복당 쓰고 있는. 그래서 옷을 입다 그럴 때 메트로 동사나 복대 동사를 주로 많이 써요. 여기서는 이제 두 동사가 이렇게 같이 또 나왔네요. 아니면 여기에서처럼 아부아르를 써도 의미상은 입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제일 큰 언니는 빨간색 드레스를 입겠어. 그리고 두 번째 언니는 혹은 맨 막내는 일상적인 그저 평범한 오디네 그러니까 평범한 치마에 이제 아주 화려한 멋있는 망토인데 어떤 망토예요? 플래그도 금색으로 된 꽃이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금색 실로 이렇게 새겨진 그런 꽃무늬가 그러니까 금색 실 꽃무늬로 새겨진 망토를 입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되게 노고 그러면 색깔을 나타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금빛, 황금빛 꽃이 이렇게 그려진 망토 혹은 모자에 이렇게 술을 놓거나 할 수 있으니까 황금실로 이렇게 꽃무늬를 그려진 망토. 이것도 여러분이 이제 상상을 해보시길 바래요. 그리고 간단하지만 많이 발음할 때 좀 틀리게 하는 이 위 발음이죠. 위는 줍. 그래서 입을 더 작게 쫑긋 줍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예상한 부분은 이제 했고요. 간단하게 제가 여러분에게 그 많은 그 8편이 수록이 되어 있는데 왜 쌍드리옹을 골랐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잠깐 그 배경도 설명하고 여러분에게도 각자 쌍드리옹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잠깐 이야기를 합시다. 뿌과 쌍드리옹. 왜 쌍드리옹인가? 쌍드리옹은 이제 그 동서양이라 할지 고대에서부터 굉장히 그 오랜 시간 다양한 문화 이런 데에서 드러나는 고전 문화 유산으로 그 크게 자리 잡고 있죠. 그래서 그 쌍드리옹 이야기의 기원은 이제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두 개로 이제 그 추정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학자들의 의견이 지금까지 연구에 의하면 이제 두 부분으로 나뉘고 있죠. 어떤 학자들은 고대 이집트에서 살았던 그리스 여자 노예의 이야기를 다룬 그런 이야기일 것이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로마의 한 학자가 3세기경이죠. 로마의 한 학자가 고대 이집트에서 살았던 그리스 여자 노예가 그 수가 새겨진 아름다운 신발로 인해서 파라오와 결혼하게 된다는 그런 이제 내용이죠. 그런 내용의 이야기를 그 전하고 있죠. 자기가 어떤 책을 서술하면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쌍드리옹 이야기의 기원이다라고 주장한 학자가 있고요. 또 다른 학자들은 중국일 것이다. 고대 중국. 고대 중국에서는 그 뭐라 그럴까 여자의 아름다움의 척도가 작은 발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뭐 19세기 이때까지만 해도 여자 아이들이 태어나면 발을 자라지 못하게 이렇게 꽁꽁 묶어 놓고 했던 그런 이제 경우들도 있었죠. 물론 현재는 이제 그런 참혹한 제도는 사라졌어요. 그래서 이 9세기 중국에서 최초로 문자로 기록된 쌍드리옹 그런 구조를 가진 이야기가 이제 그 발견이 됐죠. 남아있죠. 그래서 이런 신데렐라의 유리구두 발 이런 것과 연결지어서 중국의 이런 이야기가 쌍드리옹의 기원일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여기저기 적어놓은 것처럼 물론 아시아에서는 우리나라에도 콩쥐팥쥐전이랄지 그 베트남이랄지 전 세계적으로 이런 계모와 딸의 갈등 그리고 이런 뭐 자매 간의 갈등 그리고 이 어려움에 처한 주인공을 도와주는 요정이랄지 마법사랄지 초자연적인 힘 그리고 이제 해피엔딩 뭐 이런 큰 구조를 가지고 있잖아요. 쌍드리옹이. 근데 이런 구조의 이 이야기들이 물론 세부적으로 다 다르긴 하지만 큰 틀에서는 이제 거의 동일한 이런 이야기들이 전해져 오고 널리 이제 읽히고 있죠. 그러다가 17세기 초에 이탈리아의 한 작가가 쌍드리옹을 다시 이제 뭐라 그럴까 잊혀졌던 쌍드리옹이 부활했다고 그럴까요? 그리고 17세기 말 샤를로 베로가 이제 쌍드리옹을 고전 이런 구전 문화 어떤 유산 이것을 가져다가 자신만의 이제 스타일로 재구성해서 동화책을 펴내죠. 그리고 19세기에 그림 형제가 펴낸 쌍드리옹도 있는데요. 현재 이
우리가 가장 많이 읽고 또 가장 어떤 기본적으로 인용되는 책이 샬르 베로우 동화고요. 그리고 그림 형제의 동화도 기회되면 여러분이 한번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또 이제 동화 읽으면서 그 이야기할 기회가 있겠지만 그 어른들이 전해주는 혹은 학교에서 들었던 이런 그 혹은 자신이 생각했던 그런 해석에서 의미에서 벗어나서 이제 새로운 세상에서 자신만의 그런 의미, 왜 신발일까? 뭐 이런 질문을 저는 그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 하필 신발일까? 뭐 이런 질문들, 그런 것들을 여러분에게 제안하면서 30분을 넘겼군요. 엑스큐즈moi. 자, 그러면 오늘 여기서 헤어질게요. 본주그네.